오늘날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쇠락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고 이해하고 영적으로 껴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 안에서 여러분이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공동체라 불리는 EU는 현재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구체적 핵심 내용은 EU의 단일화폐로서 유로화의 구조적 모순, 이민정책의 실패, 고령화와 과다한 복지재정 및 급격한 국방비 확대 지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 지나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의 국제 지정학적 상황 아래서 EU가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명백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2년 2월 24일에 개전된 이래 4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의 종전협상 중지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가 평화유지군으로서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이유든 우발적으로든 러우 전쟁이 재발하면 그때부터 러우 전쟁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대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저명한 지정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EU는 나토를 통해 러시아와 전쟁을 하여 전쟁 당사국으로서 EU에 예치되었다가 동결된 러시아 자금 3,200억 달러를 몰수 취득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방대한 러시아 영토에 있는 72조 달러로 추산되는 천연 자원까지 확보하여 EU 전체의 재정 위기를 탈출할 뿐 아니라 미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EU가 러시아의 자금 3,200억 달러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에 나토가 러우 전쟁에 직접 참전할 수가 없고 전쟁 당사국도 될 수 없기 때문에 EU에 예치된 3,200억 달러 전체를 몰수 취득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겉으로 알려진 EU가 종전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종전하면 러시아가 군대의 재정비와 무기와 탄약의 재보충 후에 유럽 대륙을 다시 침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험을 제거하자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정학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EU의 재정위기 돌파를 위한 숨겨진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의견과 달리 일반인들은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라 러시아가 유럽 대륙을 재침공할 야욕이 있는 악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러시아는 EU 국가를 침공할 이익도, 의도도, 여력도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럽을 관리하는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우크라이나를 희생제물로 이용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하여 러시아 국력을 소모시키고 약화시켜 패배한 러시아로부터 거대한 이득을 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유럽 매체의 보도를 단순히 옮겨싣는 국내 언론의 기사를 읽으면 정확한 러우 전쟁 종전협상의 지연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위 두 가지 시나리오가 평행하다가 결국에는 진실이 아닌 승자가 쓰는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나누는 시사적 내용은 국내의 TV나 주류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의 방향성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상을 보는 관점 바꾸기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주류 미디어들이 대부분 일반 대중들이 명확히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그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성에 맞춰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이 전달하는 컨텐츠의 방향성과 다르게 주장하는 어떠한 매체나 인물들은 주로 음모론자라고 낙인 찍어 사회로부터 차단되어 버립니다. 널리 알려진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 정권 때에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면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삭제 또는 컨텐츠를 차단시켜버림으로써 그들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선거 유세와 영향력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주류 미디어들은 팍스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TV 매체와 신문들은 완전히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거짓된 기사들을 보도했었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의 좌파 주류 매체들은 조사 방식에 따라 35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경 단속을 고의로 방기한 사실, 시민권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이민자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리고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미리 동원된 버스에 태워서 도시의 고급 호텔에 공짜로 숙박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한 사실 등에 대하여 비판하기보다는 마치 남의 나라 사건처럼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으려는 트럼프 정권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에 대해서 좌파 주류 매체들은 인간 애도 없는 무자비한 체포와 추방을 한다는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불법자의 피 흘리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방송을 보던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도 전에 피 흘리는 불법 이민자가 불쌍하다는 감정적 연민과 피를 흘리게 만든 경찰은 나쁘다는 감정을 먼저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권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목적은 트럼프 정권이 오는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거짓되고 왜곡된 불법적 행동에 참가했던 모든 매체들이 줄줄이 소송당하여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불하고 나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사실은 시사에 밝은 성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이들 매체가 사실대로 보도했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당당히 법의 구제를 받았겠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소송해봤자 패소할 것을 알았고 배상금 이외에 추가로 막대한 소송비까지 지불해야 할까봐 순순히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던 모든 매체가 합의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재의 FBI와 CIA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질러졌던 부정선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광범위한 증거들을 수집하였는데 특히 중국 정부의 부정선거 개입의 정황과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밖에 한국을 포함한 5개의 국가들의 부정선거 개입 혐의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되어 현재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주당 진영과 어느 민주당 정치인도 부정선거 조작 증거들이 거짓이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가 팩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좌파 주류 매체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의 좌파 민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의 특기였던 선정선동 선수는 그람시의 진지론으로 발전하면서 오늘의 진보좌파 들에 의해 매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학에도 진보좌파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연예인이나 문화계 인사가 보수 우파적 언행을 했거나 그 행사에 참가했다면 그 사람의 문화계에서의 수익 활동은 끝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많이 폭로되었습니다. 진보좌파들은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화전쟁에 집중하였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시 등을 통해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어젠다들을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은밀히 선전전동하면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좌파의 어젠다가 문화적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에 지속적으로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성으로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군중심리가 되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둔갑하면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서도 주변인들로부터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게 되면서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변질되고 국가의 미래 운명도 그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대 정신은 총론적으로 말해 진보 좌파 정신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세뇌된 대중의 감정을 이용하여 진보 좌파적 어젠다의 실행을 위한 무수한 정책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군은 국외와 국내의 시대적 환경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가운데 승자의 어젠다가 실행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이클 파동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진보 좌파 정권은 수년 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줄기차게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서방의 시대정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주 짧게 사회주의 변천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참한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사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마르크스주의라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나타났고 19세기 말에는 급진파인 공산주의와 온건파인 사회민주주의로 분열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권은 공산주의였지만 서유럽은 사회민주주의로 황금기를 맞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의제를 가지고 생태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젊은 세대가 이끄는 정당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럽사회 체제의 이념으로서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무엇이냐?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형태를 혁명 없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아래서 평등, 소득 재분배, 그리고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면서 1945년 해방 이후 줄곧 사용하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로 수정하려고 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유 단어를 빼고 나중에 사회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대한민국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될까요? 아니면 민주 뒤에 사회를 넣어서 민주사회주의로 될까요?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로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끝으로 사회주의는 자산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생산수단인 공장, 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상인데 수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다선 의원인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 의원은 토지를 중국처럼 국유화하자는 주장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보면 시 의원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을 미국 측에서 친중 정권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체제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구호가 멋지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정부를 파산시키고 사람들의 기회와 동기부여와 호기심을 파괴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조차 쇠락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은 유럽이 스스로를 망치는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내용은 EU의 높은 세금, 과잉 규제, 녹색 의제, 대규모 이민과 실패한 정책, 기후 협약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EU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과 의제들을 개혁하려는 생각보다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EU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럽이 국가부채 급증 때문에 EU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철학과 종교적인 면에서 유럽은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을 깨웠던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19세기에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도발하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지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탈이자 독립이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이로 인하여 유럽의 교회들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쇠락하면서 오늘날에는 성도가 떠난 대부분의 텅 빈 교회 건물들은 매각되어 상업용 건물로 리모델링되었고, 남은 교회들에는 양로원처럼 소수의 노인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유럽은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면 대략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사회주의가 200년 이상 동안 수정되고 분화되고 진화된 모델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에서 구현되어 왔습니다. 스스로 가장 위대하고 장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인문학, 그리고 선진 경제와 과학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EU가 이미 오랜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도할 만한 모든 것을 다해도 재정위기 해결의 비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방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ID 제도를 실시하고 언론의 감시와 통제까지 하고 있으며, 이제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 돌파구로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할 기세입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개별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교회로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TV나 주류 매체가 보도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권력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착색되기 마련입니다. 영국은 이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외 지정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만큼 영국의 재정 위기가 급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죄악은 그곳에서 태동한 철학으로서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사회체제의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소위 깨어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모독까지 하게 하는 악의 뿌리를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난 인간들의 교만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고서도 과거를 망각한 인간들은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결의하면서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교만, 자율성, 독립성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게 하는 사상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계속 지나고 있는 진보좌파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체제는 빅테크의 기술인 디지털 ID, 인공지능, 로봇 기술, 센싱 기술, CBDC,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을 국가들이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완벽히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666 짐승체제의 실현입니다. 짧은 시간의 틀 안에서 전하려다 보니 내용의 구성이 조금 난삽한 면이 있지만 들을 귀 있으신 관심 있는 성도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깨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